네, 비판적 사고와 토론 12분 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웅만입니다. 저희 본 교과목은 강의 자료 및 개인 과제 중심의 수업이고요. 유튜브에 링크된 그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떤 핵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와 관련된 풀이들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제시한 과제들을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제출을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100%를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수학적입니까? 2 더하기 5는 7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주 근면성실하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 그 56쪽이죠. 오늘 귀납 논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과제로 제가 냈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귀납 논증에 대한 특성이랄까, 그 다음에 유형이라, 또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었을 때 귀납 논증에 대한 학습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조금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데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하고 학습을 하신 후에 제가 이제 퀴즈 두 번째 것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선 조금 이제 그 귀납 논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루돌프 카르납이라고 하는 논리실증주의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확률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라. 이 카르납과 관련된 여러 귀납 추리, 귀납 논리와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이 버틀러 주교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확률이나 마찬가지죠. 이 개연성이야말로 인생의 지침이다라고. 사실 인생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이나 직관도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직관대로 감대로 살면 후회가 막심하죠. 역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행위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되짚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성적인 반성과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죠.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매개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감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성을 맹신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이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감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서로 그 근거들을 따져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리적인 도구는 역시 이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15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블랙홀에 완전히 이제 모든 어떤 인물 경쟁이랄까, 뭐 여러 가지 정책 경쟁이랄까 이런 것들이 빠져들어가는 굉장히 미중유의 어떤 총선이었는데요. 그래서 재미난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법칙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뭐 과학적인 어떤 뉴턴력학이나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칙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뭐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뭐 대선에 견져볼 때 총선 투표율은 높다 낮다? 낮다 이런 거죠. 이번이 높았죠. 네. 그 다음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뭐 야당이 유리하다 그랬는데 반대로 나왔습니다. 뭐 이런 5가지 그 선거의 법칙들이 사실은 이번에는 하나도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귀남 논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일부러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가져온 건데, 상당히 어떤 선거 전문가들 뭐 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이러한 선거의 법칙을 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전문가가 없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코로나19 총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 겪어보지 못한 지금 이런 팬데믹 상태처럼. 네. 그 귀납 논증은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연역과 귀납의 차이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뭐 다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한쪽 끝에 0을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맨 반대편 끝에 1을 두십시오.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타당하거나 부당하거나라고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연역 논증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 수식어가. 부당한 연역 논증은 뭡니까? 0이죠. 예. 타당한 연역 논증을 1이라고 하자고요. 연역 논증은 중간이 없습니다. 예. 맞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타당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러면 그 중간이 좀 있겠죠. 0.5를 하나 놔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타당하지 않은 연역 논증인데, 즉 부당한 연역 논증 중에서도 그럼 다 필요가 없냐? 그렇진 않고요. 0.5에서 1 사이를 보면 네, 부당합니다. 그런데 좀 유의미한,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귀납적으로 좀 강한 그러한 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0.5에서 1 사이면요. 근데 0.5에서 0 사이다 그러면 부당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귀납적으로도 강한 논증이 아니다, 약한 논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뭐냐면 연역은 정도가 없습니다. 디그리가 없어요. 0이거나 1이거나 타당하거나 부당하거나입니다. 하지만 귀납 논증은 연역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지만 귀납적으로 보면 우리가 합당성이라고 하거든요. 좀 더 강하거나 전제들이 결론의 참을 좀 더 강하게 지지하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강약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620년에 노분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신기관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그 대법관의 자리에서 뇌물수수로 좀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 노분 오르가눔이 없었다면 다윈의 종의 기원도 없었다. 다윈이 직접 얘기합니다. 종의 기원에서요. 왜 그러냐면 본래 여러분 오르가논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얘기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뭘 알고 계시면 되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정언 3단 논법이잖아요. 네, 연역 논증이죠. 연역 논증의 특징은 뭡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입니다. 네, necessarily true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정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는 과학의 발전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과학은 무엇을 통해서 발전하냐 그러면 결국 관찰과 실험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1620년에 신기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비판하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과학 방법론 뭡니까? 귀납 논증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전제들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결론에서 주장합니다. 이게 귀납 논증의 특징이죠. 연역 논증은 전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결론에서 구체화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납 논증은 확장출이라고 합니다. 사실적 지식을 확장시키는 거죠. 이게 과학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귀납 논증이 갖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겠는데, 여기 여러분 56쪽에 보면은 유권자의 어떤 정치적 견해, 이번에 여러분들도 뭐 전화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할 때에도 다 전수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일부만, 이 표본만 조사하게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서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귀납 논증이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귀납 논증이 갖고 있는 오류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버트란트 러셀의 철학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천문학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네, 과거의 행성에 운동이 있습니다. 그 정보에 의해서 미래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결론에서 주장하는데, 사실 과거에 행성들의 운동이, 이 미래 행성들의 운동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전제에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확장출인데, 여기에서 우린 이런 거죠. 과연 미래적인 미래가 과거적인 미래하고 유사할까라고 하는 거. 사실 그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져다 씁니다. 이것은 귀납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귀납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당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 더 볼까요? 거기에 보면 동물 실험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아마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돼서는 치료제도 없죠, 백신도 없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은경 KCDC죠, 우리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제2의 유행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대단한 전문가신 겁니다. 왜? 치료제가 없습니다. 백신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이 되지만 절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런데 그럼 백신하고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여기 이제 동물 실험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입덧 방지 때문에 이 약을 동물 실험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형아를 출산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인간과 동물 간에 생리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에게서 어떤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인간에게도 부작용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유비 논증인데 이따가 또 보겠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귀납 논증이 갖고 있는 특징,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귀납 논증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귀납적 일반화가 있고 통계적 3단 논증이 있어요. 3단 논법. 그 다음에 유비 논증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과 논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4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형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 귀납 논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가 미리 가상 강의 관련된 안내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전제들에 의해서 추가 정보들에 의해서 이 그 귀납 논증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언제 씁니까? 네, 우리가 대면 수업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토론할 때 씁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추가 정보를 통해서 그 결론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또 강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이 수업에 임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은 빨리빨리 잘 흘러가네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유형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짚어드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귀납적 일반화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게 여러분 뭐 지금까지 관찰된 까마귀는 모두 검은색이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 또 발견된 까마귀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알비노 까마귀라고 해서 예, 그 모든 까마귀가 검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귀납 논증의 이 반증 가능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우리는 그 표본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는 그러한 논증을 귀납적 일반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 이제 표본은 뭡니까? 샘플. 모집단은 파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부터 모집단, 전체 집단이죠. 이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해내는 건데 이거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뭡니까? 여론조사 보면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끓여본 적이 있지만 가마솥에다가 우리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맛있겠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두부도 넣어야 되겠죠. 호박 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간 볼 때 어떻습니까? 국자로다가 휘 져가지고 이렇게 간을 보고서 뭐 좀 뭐 싱겁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더 넣기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 국자가 샘플입니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간을 보는데 그 가마솥에 끓인 그 된장찌개를 전부 다 마시는 거고 간 보는 게 아니죠. 그냥 다 먹는 거죠. 여론조사도 그런 거죠. 국자처럼 샘플이 있어요. 그 샘플이 또 어때야 되는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 가마솥 전체에 된장찌개가 아주 적당하다. 짜면 물을 좀 더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얘도 나와 있지만 귀납적 일반화란 58쪽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표본이 가진 성질들로부터 모집단의 성질들을 추론하는 것이다. 통계학에서 이거 추정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이 모집단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귀납적 일반화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보편 명제냐 통계 명제냐에 따라서 보편적 일반화, 통계적 일반화다라고 이거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럼 여기 여론조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거 얘들은 여러분 우리 책에 나오는 이 얘들이요. 저도 이 책을 쓸 때 집필진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런 얘들을 그냥 함부로 골랐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다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자로서의 어떤 명예도 걸려 있고 얼마나 이거 잘못되면 그 지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얘들입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고르고 골라서 나온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들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오히려 얘 하나만 기억해도 나머지 부분들이 쭉쭉 따라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봐주시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귀납적 일반화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하냐 약화하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평가 문제. 무엇을 주안점으로 가져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60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결론에 약이라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몇십 퍼센트가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정확하게 이건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다음에가 중요한데 뭐냐면 여러분 표본의 다양성과 표본의 크기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여러분 표본의 다양성을 어떻게 찾냐 그러면 여러분 저기 가마솥에 아까 계속 가마솥 지금 너무 오래 끓이고 있는데 지금 불을 조절해야 돼. 그걸 휘휘 졌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끝에만 이렇게 살짝 떠서 먹으면 사실 전체적인 간을 보기가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휘 져가지고 떠먹어봐서 좀 싱겁다 그러면은 좀 뭐 소금을 더 넣어가지고 또 휘저어서 요 휘젓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표본에 그래야 표본이 대표성을 갖는 거죠. 이 표본의 다양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막 섞어야 됩니다. 여론조사할 때 여러분 어떤 지역에만 전화를 한다든가 이번에 우리 지역주의 많이 극복이 됐지만 아니면 어떤 연령층에만 전화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성별에게만 전화한다든가 대표성이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막 저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랜덤 샘플링 있죠. 무작위로. 그게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표본의 다양성. 안 그러면 표본이 어떻게 됩니까? 편향이 되죠. 편향된 표본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표본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마솥의 크기에 비해서 좀 국자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티스푼으로 그거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도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표본이 다양성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크기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결론에 약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표본이 충분히 크냐 충분히 다양하냐 요 세 가지가 귀납적 일반화의 이 논증의 강약을 평가할 때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통계적 3단 논법인데 요거는 귀납적 일반화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에서 전체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뭐냐면 전체 그 중거 집합으로부터 그 중거 집합에 속한 어떤 개체의 성질을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귀납적 일반화였지 않습니까? 이걸 귀납적 개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2번이 있는데 요 형태거든요. 63쪽에 통계적 3단 논법 그 표준형이 있죠. 똑같습니다.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 이 S가 뭐냐면은 레퍼런스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중거 집단, 중거 집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P다. 이건 속성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attribute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A가 S다. 그러므로 A는 P다. 그래요. 그 형태가 얘 2번입니다. 대부분의 장기 흡연자들은 이 대부분이니까 뭐 한 80-90% 되는 거죠. 심장 이상이 있다. 철수는 그러니까 A는 S다 이거죠. 철수는 장기 흡연자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A는 P다. 철수는 심장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은 3단 논증이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3단 논법. 실로기스모스라고 하는데 실로지즘이죠. 카테고리컬 실로지즘을 갖다가 정원 3단 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형태는 비슷한데 통계 진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통계 명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통계적 3단 논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통계적 3단 논법에서는 무엇이 이 논증의 강약을 결정하느냐 그러면 이 논증이 여러분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X 값이 커야 되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레퍼런스 클래스라고 하는 중거 집단, 중거 집합이 있잖아요. 이것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들이 이 속에 드러나 있을 때 그때의 이 논증은 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예4하고 예5가 있죠. 예4는 장기 흡연자들 이렇게 중거집합이 나와 있는데 예5는 뭡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온 장기 흡연자들이잖아요. 훨씬 더 중거집합이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중거집합으로서 거기에서 그 개체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구체화시킨 그러한 중거집합, 그럴 때 이 논증이 강하다는 겁니다. 비교적 예4보다는 예5가 더 결론을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게 조금 좀 길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시작했으니까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뭐 처음엔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5분, 10분 되고 이러는 거 재미없으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좀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루하시면 그냥 켜놓고 이거 뭐 시청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보니까 그냥 켜놓고 웹툰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켜놓고 딴 거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든지. 일단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끝내긴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유비 논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귀납적 일반화와 그 다음에 통계적 3단 논법, 3단 논증 이 두 가지를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유비 논증하고 인과 논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유비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66쪽에 보면 예6이 있죠.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인 민우와 민수는 같은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유사성이죠. 근데 민우는 음악적 소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민수도 음악적 소질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귀납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일란성 쌍둥이에 같은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이런 소질을 가지고 있을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을 그래도 개연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유전적 성질이라는 유사성을 통해서 다른 성질, 그러니까 음악적 소질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유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히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쓸만합니다. 꽤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유비 논증을 통해서 배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성질들에 대해서 두 대상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성질에 대해서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논증이 이제 유비 논증인 거죠. 여기 이제 예7이 나와 있는데 이 예7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 유비 논증이 어떨 때 강화되고 어떨 때 약화되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이 추가 정보에 의해서 67쪽에서부터 69쪽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막 굉장히 막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유사성이 강화되면 논증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비교되는 대상 사이에 유사성의 정도가 이제 커지면 결론이 더 강화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68쪽의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영호, 민호, 성호가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 성질들이 있잖아요, 유사성. 근데 이게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결론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얘 8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인권 문제, 휴먼 라이츠죠. 인권 문제에 관심을 3명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휴가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게 뜬금없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막 우기고 그런다 그러면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데 사실 강정마을에 시위하러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여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전제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유사성으로 말한다면 뭐 그렇게 불명확하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런데 여러분, 전제의 유사성하고 이 결론에서 얘기하는 유사 성질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좀 멀죠. 인권 문제하고 휴가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높아야 되겠죠.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여름에 제주도의 강정마을로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일들이 좀 있겠죠. 뭐 그래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또 동떨어져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69쪽에 좀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결론의 대상과 비교되는 대상들의 수와 다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3명이 등장했는데 한 명이 더 진호라고 한 명이 더 등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강화된다는 거죠, 수가. 다양성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다양성하고 유사성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누가 유사해지고 누가 비유사해지는지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 다양성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같습니다. 유사성이 강화되면 이 논증도 강화되는 거고, 비유사성, 그러니까 차이점이 강화되면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와서 읽어보실 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유비 논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유사성, 공통 성질을 통해서 다른 성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사성이 강화되면 논증이 강화되고 그것이 약화되면 약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70쪽으로 와보면은 거기 인과논증 바로 위에 단락에 보면은요, 이 유비 논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뭡니까? 동물 실험이죠. 지난번에 저희 문제 하나 제가 쥐 흡연 관련돼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비 논증이죠. 생리적 유사성을 통해서 결국 흡연한 쥐에게 폐암이 생겼으니까 흡연한 그 사람에게도 그럴 것이다라고 그러지만 100%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개연성은 높다, 이런 의미 할 때 동물 실험이고, 아까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맞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판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 판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어떤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완고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형 문제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좀 판례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인과논증이 있는데, 여러분 인과논증은 간단하게 70쪽 맨 밑에 보면 C가 E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있잖아요. 데이빗 흉 이전에요, 철학자 데이빗 흉이 있죠, 경험론자인. 이 흉 이전에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 관계라고 봤습니다. 근데 흉이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습관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다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원인과 결과는 확률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 철학에 있어서 오랜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뭐 그 원인과 결과 이거 인과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71쪽에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C가 E의 원인이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 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C가 일어난다면 E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충분 인과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있죠. C이면 E이다 이거죠. 근데 C가 일어나지 않으면 E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비와 구름이 있을 때 이거 괜히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름은 비의 필요 조건일까요? 충분 조건일까요? 그러면 구름은 비의 필요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구름 꼈다고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비는 구름의 충분 조건이죠. 비가 왔다 그러면 구름이 당연히 껴 있죠. 구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C가 일어나면 E가 일어난다. 비가 오면 구름이 있는 거죠. C가 일어나지 않으면 E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인과 논증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그 인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필연성 개념이 아닌 조건 개념으로 충분 인과 조건, 필요 인과 조건 이것을 통해서 인과 논증을 우리가 접근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75쪽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인과 논증의 기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C라는 성질을 가진 실험군의 개체들 중에서 X%가 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충분 인과 조건이죠. C라는 성질을 갖지 않은 대조군, 이게 바로 필요 인과 조건입니다. 개체들 중에서 Y%가 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X는 Y보다 더 크면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래야지만 이 논증이 강화되거든요. X와 Y 사이의 차이가 크고 그 차이가 상관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75쪽의 맨 위에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상관관계와 인간관계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인과관계는 상관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집합입니다. 그 정도로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차이가 매우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 논증이 결론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제 필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단을 전부 조사를 못합니다. 여기도 샘플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샘플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귀납적 일반화에서 나왔듯이 뭡니까? 대표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은 어때야 됩니까? 충분히 수가 커야 되고 충분히 다양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면 이 논증은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표본이 편향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인과 논증이 결론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76쪽에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실험군하고 대조군, 아까 여러분 살펴보셨죠? 실험군, 대조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 인과 조건이냐, 필요 인과 조건이냐예요. 이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동질성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인에 그 해당하는 성질 이외에 나머지 성질들은 실험군이든 대조군이든 서로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봤는데 지금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흡연자 중에 열심히 운동한 사람, 아무래도 폐활량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면 공장에서 노동자로 있는 비흡연자, 이거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이런 원인 외에 다른 것들이 동질해야 되는데 한쪽은 운동을 했고 한쪽은 성명공장에서 일했다. 이거는 그 비동질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론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질성 강화라고 하는 거, 이 성질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 이외에 다른 성질들은 서로 비슷해야 된다. 실험과 대조군이. 이것은 우리가 인과논증과 관계에 대해서 가장 고유한 성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귀납논증의 그 특성하고 그 다음에 4가지 귀납논증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납논증의 평가까지 봤는데요. 추가 정보에 의해서 강화되고 약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 퀴즈를 풀어보시면 거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우리 연습 문제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과학 방법론으로서의 이 기납법, 항상 그 반증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학의 어떤 객관성에 대한 논의들을 하지만 사실은 뭐 과학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과학의 객관성은 신화죠. 언제든지 이 반증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과학의 결과물이나 성과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과학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테고 아마도 우리는 과학 방법론으로서 이 귀납논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항상 여러분 즐겁게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날마다 즐거운 삶을 위해서 소확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